금융시장 빅앤 핫 이슈.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가 채 가시기도 전이지만 금융시장은 회복세를 넘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최근 들어 코로나 바이러스의 2차 유행, 새로운 국면의 미중 무역 마찰, 연준의 유동성 공급 지속 여부 등 시장 하락의 원인이 되는 부정적인 요소들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진 이유는 이러한 시장 상황에 대한 우려감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금번호에서는 이와 관련해 최근 금융시장에서 관심이 높은 몇 가지 이슈들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최근 발표되는 지수와 지표들에 대해 빠르게 올라온 주가지수에 대한 우려. 반복적으로 언급했지만 근본 코로나 악재는 과거 시장이 지금과 같이 급락하거나 리세션에 빠졌던 사례와는 첨예하게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고 넘어가야 한다. 과거의 리세션은 여러 가지 면에서 경기 사이클과 관련해 나온 현상들이다. 소비가 안 좋아지고 줄어들면서 기업의 생산이 줄고 실적과 이익이 줄어드는 경기 사이클상의 불황형 침체였다. 이로 인해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시간도 전체 시장의 40%까지 떨어지는 등 긴 시간이 걸렸고 회복도 그만큼 긴 시간이 걸렸었다. 하지만 근본 코로나로 인한 하락은 기본적으로 바이러스로 생긴 자연재해 같은 것이고 그 결과 셧다운, 락다운과 같은 현상으로 인해 일자리가 없어지고 수입이 부재하여 생긴 것으로 과거 불황형 리세션과는 다른 양상을 띠게 된다. 이렇다 보니 천천히 나빠진 것에 의한 결과가 아니어서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좋아지는 현상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최근 금융시장의 지수와 주가가 빠르게 회복되어 올라온 것들에 대해 일반적인 거부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어 보인다. 주간 실업수당, 실업률 지표에 대한 해석. 최근 뉴스와 언론 등에서 미국의 실업수당과 실업률 지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앞서 말한 대로 코로나 이슈 자체가 락다운이라는 결과를 불러왔고 이를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해당 지표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과거에도 실업률이 높았던 적이 여러 차례 있었다. 그중 실업률이 가장 높았던 적은 대공황 시기로 그 당시는 지금보다 더 높은 실업률을 부였었다. 다만 지금처럼 급격하게 실업률이 높아진 적은 없었기에 최근 실업률에 민감한 이유가 이러한 실업률이 개선되는 모양을 보이기만 한다면 기본적으로 시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한편으로는 리세션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좌측 자료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과거 불황형 위기의 시기들에서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주식시장은 실업률이 바닥을 찍은 시기부터 명확하게 돌아서기 시작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때문에 과거 불황형 침체기에도 실업률 지표가 주식시장의 향후 방향을 예측하는 하나의 중요한 지표였기에 근본 코로나 사태로 인한 리세션에도 실업률이 최대치를 지났느냐가 중요한 관심사로 여겨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해 지나간 주 전미경제연구소, IMF 등이 4월에서 5월 중 리세션에서 벗어난 것 같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시장이 이에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미경제연구소나 IMF의 경제가 리세션에 빠진 것을 판단하는 지표들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 반면 리세션을 벗어난 것을 판단하는 지표는 상대적으로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 앞서 설명한 실업률 지표와 아래에서 설명할 소매 판매 지표가 그 유용한 지표인 것으로 판단된다. 리테일 판매의 개선. 최근 미국 시장이 굉장히 활동적이고 강력했던 이유 중 하나는 리테일 판매의 증가 때문이기도 하다. 사실 소매 판매가 늘어난다는 것은 근본 사태가 락다운에 의한 충격이고 과거 불황형 위기와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표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불황형은 소비가 주로 생기는 위기이기 때문에 소비가 쉽게 좋아지지도 않고 좋아졌다는 사실도 쉽게 믿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반대로 근본 코로나가 자연재해와 같은 위기라면 리테일 판매나 소비가 이전과 같은 상태로 빠르게 회복되어야 함이 상식적일 텐데 최근 지표들은 4월에 비해 5월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며 근본 위기가 락다운으로 인한 위기라는 점을 확실히 인지하게 되었으며 향후 경제 재개만 된다면 소비는 확실히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며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성장주와 가치주. 최근 주식시장이 성장주 위주의 한쪽 방향으로만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과 관련하여 향후 상대적으로 외면받은 가치주가 키를 맞추어 오를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주 동안 그간 오르지 못했던 주식이 오르는 순환매 장세가 미국이나 한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과연 이대로 성장주와 가치주가 키높이를 맞춰갈 것인가에 대해서 당사는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 내 성장주 포지션을 유지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성장주에 대한 의견을 유지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만약 코로나 바이러스의 2차 유행이 온다든지 시장이 급하고 빠르게 올라왔다는 생각에 자연스러운 조정에 들어간 상황일 경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대상, 다시 말해 구조적으로 세상의 구조가 바뀌는 부분에 의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포트폴리오에 포함하고 있을 경우 보유하고 유지하는데 부담과 걱정이 더 적을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성장성이 기대되는 섹터와 대상이 과거와는 달라졌고 그 방향성은 더욱 선명해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하락했던 주가의 단기적인 회복, 풍부해진 유동성으로 인해 지난 시간 오르지 못했거나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유지하는 종목들에게 쏟아지는 일시적인 관심과 이로 인한 단기 시세와는 구분하여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시장이 반대로 하락세가 되려면 금융시장이 코로나로 인한 침체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자 일부에서는 시장이 다시금 큰 하락세로 돌아설지 모른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지금의 시장 상황이 반대로 가려면 가장 먼저 유동성이 마르는 상황이 발생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시장은 매번 패드나 각국의 중앙은행의 발표를 기다리게 된다. 지난 몇 주간만 보더라도 패드가 지표상 시장에 공급하는 유동성이 줄어들자 소위 긴축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을 나타냈다. 실제 긴축에 들어갈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지만 시장은 연준이 확실하고 지속적인 유동성 공급을 보장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다. 기준금리 역시도 지금의 저금리를 언제까지 유지할 것이다라는 확실한 입장을 연준 의장의 입을 통해 듣기 원했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제롬 파웰 의장이 2022년까지 지금의 금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정확하게 밝혔고 연준은 시장에 지속적으로 돈을 넣을 준비를 하고 있고 실제로 국채와 모기지로 매월 일정량을 추가적으로 더 매입하겠다는 말을 한 점은 시장이 기다려온 소식을 그대로 확인시켜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시장이 놀라고 충격을 받았던 것은 기존의 낮은 실업률을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라고 말했던 내용 때문이다. 유동성 공급에 대한 의심과 우려는 해결이 되었지만 경기 회복에 걸리는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것이다 라는 의견은 시장이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시장이 방향을 바꿔 하락세로 돌아선다면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기 전 언급할 두 가지 사항을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1. 유동성.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의 발표처럼 시장에 공급된 유동성에 대해 좀 더 살펴보면 아래 자료와 같이 미국 내 M1, M2의 증가율이 사상 최대인 상태다. 사실 시장이 움직이는 시기는 M2를 M1으로 나눈 값의 유통 속도라고 보는데 보는 통화와 가까운 의미의 M1은 지속적 발행량 증가로 인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기본적으로 통화라고 할 때 광의의 의미로 통용되는 M2가 M1보다 더 커지는 상황이 오면 본격적으로 돈의 움직임이 커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어난 경우에 인플레이션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는데 현재 상황은 그러한 정도까지라 보기는 어렵고 다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특이하다고 할 만큼 유동성이 크게 증가한 것이 한눈에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유동성이 부족하다고 말할 만큼의 우려는 찾아보기 힘들다. 2. 주도주의 변화. 시장이 변화의 움직임을 나타낼 때 전체 시장을 지배하는 주도주의 변화를 살펴보아야 한다. 자료에서 볼 수 있듯 지금까지 대세가 상승했던 장들의 변곡점은 시장을 지배해오던 주도주들의 하락이 시작하며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 시장을 예로 들면 2010년의 경우 차화정 시대라고 불리웠을 정도로 주도적이었던 해당 종목들의 하락 이후 전체 시장의 하락이 나타났고 2016년은 헬스케어, 2018년도에는 반도체 호황이 끝나며 나타난 관련 종목들의 하락이 전체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미국 시장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도 이와 동일해서 현재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주도주들의 하락이 있을 경우 시장의 방향성이 반대로 움직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시장을 이끌고 있는 종목들은 소위 언택으로 불리는 소프트웨어 분야, IP, 그리고 헬스케어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이 세 개의 업종이 하락을 시작한다면 시장이 다른 방향성을 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해당 분야들은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시장을 주도하고 있었으며 오히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더욱 부각되는 업종이 되었다는 점에서 현재와 같은 시장 상황은 일정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중 무역 분쟁 2.0. 최근 미국과 중국의 분쟁이
다시금 고조되는 분위기가 연출되다 보니 작년과 재작년 양국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 주가가 여러 차례 등락을 반복했던 경험이 있는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미중 무역 분쟁의 새로운 국면이 과거와 어떻게 다르며 향후 어떤 부분을 주의하며 시장을 지켜보아야 할지에 대해 간략히 다루고자 한다. 작년, 재작년과 달라진 양국의 상황. 11월 미국의 대선을 앞둔 트럼프의 경우 한창 위상이 높던 작년, 재작년과 지금은 상황이 매우 다르다. 코로나로 인한 락다운, 실업률의 증가, 회복해야 할 금융시장 등 중국과 분쟁을 시작하던 2018년 1분기와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무엇보다도 과거로부터 경제와 주식시장이 좋지 못한 상태로 재선에 성공한 사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다시금 중국과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 주식시장이 하락한 상황으로 선거 전에 임할 수 없다는 것이 트럼프가 처한 입장이다. 때문에 최근 양국의 충돌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는 다른 이면이 있고 펼치는 정책 또한 과거와는 다르다. 양국 정상은 모두 투 트랙을 원하고 있다. 겉으로는 첨예한 대립과 아기다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속으로는 양국 모두 결정타라고 할 수 있는 큰 충돌은 피하고 싶을 것이다. 양국 모두에게 큰 충돌과 결정타는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최근 홍콩 문제만 보더라도 중국의 행동에 대해 미국 측이 입장을 표명했지만 주식시장이 이에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것도 충돌을 예상할 만큼의 실제적인 행동이 없었기 때문이다. 중국 역시도 미국과의 1차 합의 내용인 미국산 제품의 구입을 지속적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을 더 많이 수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양국의 대립은 지속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나타날 것이고 특별히 트럼프의 선거전이 본격화된다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여진다. 패권 전쟁과 루이스 전환점의 이해. 과거에도 언급했지만 미국과 중국의 대립은 글로벌 패권 전쟁의 성격이 강하다. 중국의 경우 루이스 전환점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어 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루이스 전환점이란 1979년 노벨상 수상자인 아서 루이스가 제시한 것으로 개발도상국에서 값싼 농촌의 노동력을 통해 급속한 공업화와 산업 발전을 이루지만 노동력이 고갈되고 임금이 상승하는 시점이 되면 성장이 둔화되는 전환점이 온다는 개념이다. 루이스 전환점에 이르면 임금이 상승하고 값싼 제조를 통한 경쟁력이 낮아지면서 더 이상 수출국으로의 위상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이러한 한계점을 뜻하는 또 다른 표현으로 미들 인컴 트랩이라는 용어가 있다. 이는 초기 빠른 성장을 지속하다 중진국 또는 중산층에 그치게 되는 함정을 뜻한다. 대표적으로 필리핀과 같은 나라가 이에 속하는데 1950에서 60년대 일본 다음으로 아시아에서 강대국이었던 필리핀은 국민 소득이 한국의 3배가 넘는 수준이었으나 이후 미들 인컴 트랩에 빠져 지금까지도 중진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중국이 지금 이러한 루이스 전환점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중국은 지금 필사적일 수밖에 없다. 수출 국가에서 내수 국가로 변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최근 중국이 밝힌 산업구조 개선 계획을 보면 향후 중국이 내세운 가장 큰 변화에서 디지털 경제, 금융시장 개방과 함께 현재 6조 달러인 내수 시장을 13조 달러까지 확대하는 세컨드 소비 붐, 신소비 성장이라는 부분은 이러한 중국 경제 변화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단편이라 할 수 있다. 기축통화국이 되길 원하는 중국. 패권 국가가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기축통화국이 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우리는 현재의 기축통화로 당연하게 달러를 생각하게 되지만 역사적으로는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등 많은 국가들이 기축통화의 위치를 유지하고 사라지기를 반복하며 가장 최종적으로는 채 100년이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지금의 달러가 현재의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있다. 기축통화는 신율이지 효과에 의해 해당 통화의 발행만으로도 수익이 생기는 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 외에도 많은 의미를 지니게 된다. 전 세계 대출의 65%가 달러로 나가며 각국의 외환 보유고가 달러로 평가된다. 무엇보다도 세계의 국제무역, 글로벌 결제의 43%가 달러로 거래된다. 아이러닉하게도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중국의 무역과 거래를 규제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만약 중국이 국제거래 달러가 아닌 자국 화폐인 위안화를 사용하게 된다면 실제 글로벌 결제의 절반 가까운 비중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도 미중 분쟁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중국을 압박하지 않을 것이란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큰 충돌을 피하며 바로 이 기축통화국의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야망을 숨기지 않고 있다. 중국은 최근 전 세계 최초로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를 공식화했다. 디지털 위안화로 불리는 세계 최초의 디지털 화폐는 이러한 중국의 애아심을 여실히 보여주는 단면이다. 코로나 사태로 막대한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달러 가치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다시금 대두되는 최근의 상황으로 볼 때 중국의 디지털 화폐 이슈는 향후 다른 강대국도 그 도입 시기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금과 같은 화폐 가치 하락에 대비할 수 있는 자산을 눈여겨보아야 할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대선의 방향과 투자 섹터. 시간이 조금 남아있는 이슈이지만 올가을 있을 미국 대선의 판도에 따라 현재 주목받는 투자 섹터들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트럼프 현 대통령에 비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바이든 후보 집권 시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미국의 대선 방식이 우리와 같은 전국 득표율 우위 방식이 아닌 지역 선거인단에 의한 지역구 승자 독식 방식이라는 점에서 볼 때, 지난 대선 당시 전국 득표율에서는 열세였던 트럼프 당시 후보가 접전 지역 선거구에서 승리하며 전체 투표에서 승리했던 사건이 근본에도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현재 여론조사 내용을 향후 대선의 결과로 속단하기는 이르다. 또한 본격적인 선거 전국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방향을 예측하긴 어려워 보인다. 다만 바이든 후보의 당선 시 예상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이르지만 한 번쯤 짚고 넘어가는 것은 필요해 보인다.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에 대한 규제.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초기부터 경기 활성화의 유인책으로 제시했던 법인세 인하에 대해 부정적이며, 해당 정책과 반대로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는 등 시장 친화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별히 반독점법으로 불리는 독과점 규제에 대한 의견이 뚜렷해 현재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더 나아가 현재 주목받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의 해체를 주장하고 있어 이러한 주장이 선거와 여론 영향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후협약을 지지하는 전형적인 친환경주의자이며 오바마 케어를 주장하는 등 트럼프와는 지지하는 방향의 차이가 있다. 대선 결과에 영향을 받을 투자 섹터에 대한 의견. 바이든 후보의 여론조사 우위 결과로 인해 현재 투자 섹터에서의 변화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가장 중요한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관련 이슈를 놓고 보면 현재 대부분의 플랫폼 기업은 그 규모 면에서는 독과점으로 보일 만큼 거대한 외형을 가졌지만, 규제의 잣대라 할 수 있는 각 산업별 영역으로 본다면 실상은 조금 다른 면을 보인다.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후에도 예를 들었던 아마존 그룹을 살펴보면, 아마존 자체는 시가총액 상위의 대형 그룹이지만 이들이 진출한 산업군을 보면 6개에서 7개 분야로 나뉘어 있어 해당 분야에서의 점유율은 독과점을 논할 정도는 아니다. 다시 말해 특정 섹터가 아닌 다양한 섹터에서 고른 성적을 내고 있는 형태다. 그리고 대부분의 플랫폼 기업의 형태는 이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독과점 규제가 현재의 플랫폼 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는 크게 힘을 얻기에 어려워 보인다. 헬스케어 관련 산업 역시 과거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책이 거리가 있었던 것과는 달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보편적인 의료 서비스와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점으로 볼 때 어느 후보가 집권을 하든 향후 성장하고 확대될 섹터라는 점에서 현재의 관심이 지속되어도 부담스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시장이 회복을 넘어서 일부는 정보점을 넘어 다시금 성장하고 있다. 항상 이러한 시기에 위험과 하락, 또 다른 침체를 걱정하고 우려하는 의견은 늘 있어 왔다. 현재의 회복이 경기 정상화나 재개에 의한 것이 아닌 유동성 공급이라는 부양책에 의한 것을 인지한다면 이러한 유동성 장세에서의 변동성이 평상시보다 더 높을 수 있다는 것을 함께 이해했으면 한다. 작은 소식 하나에 일이 일비하기보다는 시장의 지표들이 보여주는 방향성과 실물 경제 회복을 눈여겨보며 시장을 주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상으로 인모스트 투자자문의 어드바이저 인사이트를 마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